저는 정숙, 67세입니다. 며느리에게 사고가 났고 제 아들은 내연녀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제 자식처럼 돌보며 남았고 6개월 후 아들이 돌아와 결국 업보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보험사에서 서류 업무를 하다가 은퇴했고 이후 가족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오쯤 전화가 왔고 낯선 목소리가 은정이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다 트럭에 치였다고 간단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신호를 무시하며 병원으로 달려갔고 응급실 문을 뛰어들었지만 간호사들이 은정이 수술 중이라 면회가 불가하다고 막아섰습니다. 저는 의료진의 소식도 없이 3시간을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아들 우진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폰은 매번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은정은 19의 부모님을 모두 잃었고 우진과 저 외엔 근처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수술실에 홀로 남겨진 은정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마침내 외과의사가 나타나 은정이 척추에 심각한 손상과 내부 장기 손상을 입었으며 걷기까지 수개월, 어쩌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은정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우진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고 다친 아내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우진에게 필사적으로 연락했지만 그는 출장 중이라는 말만 남긴 채 제 연락을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은정이 눈을 떴고 그녀가 처음 한 말은 우진이 왔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가 중요한 출장에서 돌아오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 시간 우진이 병원에 오지 않을 때마다 은정의 표정이 희망에서 슬픔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일이 지나서야 우진이 나타났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라 병원 직원들과 은정의 병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우진은 은정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혼할 예정이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힘없이 누워 멍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뒤돌아 나가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가장 약한 순간에 배신이 아닌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은정의 떨리는 손을 잡고 그녀 곁을 지키며 이 잔인함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은정은 2주 만에 퇴원했지만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갈 곳이 없어 저는 그녀를 제 빈 방에 들여 매일 돌보며 힘든 재활운동 하나하나를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은정은 서서히 힘을 되찾았지만 우진의 배신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사고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진이 사고 직후 공동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해 은정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은 사실을 발견하며 그의 악의적인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용히 우진의 최근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행동에 대한 가장 어두운 의혹을 확인할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과 함께 산더미 같은 보험 서류와 병원비를 정리하던 중 낯선 간호사가 익명의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질문할 틈도 없이 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치며 파란 잉크로 적힌 소름 끼치는 문구를 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우진은 은정의 사고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손이 떨려 은정에게 들키지 않게 쪽지를 숨겼고 그녀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지 않으려 진실을 혼자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은정이 잠든 틈을 타 예전에 우진이 무심코 알려준 비밀번호로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20분도 안 되어 병원에 함께 왔던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재정 조작 계획과 사고 며칠 전부터 은정의 사고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우진이 아내의 고통을 마치 사소한 장애물처럼 계획하는 차가운 말을 읽으며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은정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에 휩싸인 저는 모든 메시지를 출력해 은정이 이 배신의 증거를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모든 자료를 꼼꼼히 파일로 정리하며 우진을 반드시 대면해 그가 저지른 끔찍한 배신의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진은 중상을 입은 아내를 무일푼으로 무력하게 상심한 채 버렸지만 저는 그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도망치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정이 복용한 진통제에 잠든 채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저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이 약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우진의 소름 끼치는 메시지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냉혈하게 아내의 인생을 망치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은정을 더 큰 상처로부터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인쇄된 증거를 책상 서랍에 잠가 숨기고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처음엔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경찰에 바로 제출할까 했지만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가 먼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경고했다. 우진은 이제 분명히 아내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내가 그를 의심하고 있음을 너무 일찍 알게 되면 증거를 숨기거나 상황을 더 조작할 위험이 있었다. 대신 나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고 우진의 내연녀가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서를 찾아 둘 다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했다. 은정은 남편의 배신을 전혀 모른 채 재활치료에 힘쓰며 꿋꿋이 자신의 힘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고 나는 우진이 무심코 남긴 서류 흔적을 몰래 추적했다. 매일 우진의 비밀 계좌에서 새로운 거래 내역을 발견했고 그 거래들은 은정보다 선택한 여자에게 엄청난 금액이 직접 송금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진이 은정의 퇴직금을 빼내 내연녀의 호화로운 생활을 뒷바라지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곧 우진의 내연녀가 기록상 선미로 확인되었고 그녀가 은정을 거의 죽게 만든 배달 트럭을 소유한 회사와 수상하게 밀접한 재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연결고리는 무시할 수 없었고 선미가 차량 대차 기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수석 회계 관리자라는 문서를 찾으면서 내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사고 며칠 전, 은정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차량의 배차를 선미가 승인한 흔적을 쫓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선미는 우진이 제공한 상세한 은정의 출퇴근 경로를 알고 있었고 일부러 위험한 경로로 트럭을 보냈다. 나는 우진의 내연녀가 은정의 인생을 산산조각낸 사고를 직접 계획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내 결의가 커질수록 경찰에 가기 전 우진 자신을 직접적으로 연루시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계속해서 우진의 이름을 선미의 계획에 확실히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문서, 송장, 이체 기록을 모았다. 은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진의 이기심과 버림이 남긴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묵묵히 견디며 재활을 참아냈다. 내 아들이 은정에게서 훔친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리라 결심했다. 일주일 후, 은정이 낮잠을 자는 동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2명의 낯선 사람과 마주했다. 그들은 자신을 보험조사관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고 은정의 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은정의 사고 청구에 수상한 점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사고가 완전히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아프게 울렸다. 나는 침착하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고 그들이 누가 보냈는지 우진의 영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확신할 때까지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심코 선미의 이름을 이전 보험 사기 조사와 연관지어 언급했을 때 나는 우진의 부패를 폭로할 수 있는 잠재적 동료를 찾았음을 직감했다. 나는 일부 문서만 보여주고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때까지 나머지는 감췄다.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내 직감을 확인시켜줬다.
선미가 배달 회사와 연루된 사실은 이미 업계에서도 경종을 울리고 있었고, 나 외에도 여러 조사관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선미가 감독하던 운전자들과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허위 청구를 조작한 전력이 있음을 빠르게 확인해줬고, 이는 은정의 사고에 대한 선미의 책임을 더욱 확실히 했다. 하지만 이 돌파구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은 여전히 우진이 선미의 계획에 직접 연루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나 역시 밤잠을 설쳐가며 찾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앞으로 협조하겠다고만 약속했고, 우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으려 조심했다. 그들은 곧 연락처를 남기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며 떠났다. 나는 우진과 선미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우진이 예고도 없이 집에 나타나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구했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재빨리 은정의 방 문을 닫고 그가 무자비하게 대했던 여자를 다시는 보게 두고 싶지 않았다. 우진은 거칠게 나를 몰아세우며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협박했고, 선미와의 관계를 더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모른다고 위협했다. 그는 은정이 공동계좌 접근 권한을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당시 은정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는 철저히 무시했다. 그의 오만함과 잔인함에 다시 한번 배신당한 나는 때가 오면 그에게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우진은 냉정하게 선미가 이미 법적 위협으로 모든 고발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으며 공개적인 스캔들에 휘말릴 경우 은정을 경제적, 정서적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은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 부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은정은 이미 우진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제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더욱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우진이 떠난 뒤에도 분노와 특권의식을 내뿜던 그를 뒤로하고 나는 조사관들에게 단호하게 전화를 걸어내 모든 발견을 즉시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우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나 은정을 공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나는 더 이상 그의 범죄를 폭로하는 데 있어 조심하거나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내 분노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었고 나는 선미가 사고를 계획적으로 조작한 과정과 우진의 금전적 공모를 꼼꼼히 설명하며 그들이 이 배신과 사전 모의의 깊이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했다. 조사관들은 내 정보가 즉각적인 조사를 촉발할 것이라 확인해 주었고 나는 우진의 오만이 그를 향해 쌓여가는 위험한 증거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전화를 끊으면서도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진이 내 고발의 전면에 맞닥뜨리면 훨씬 더 거세게 보복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조사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한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사관 중 한 명에게서 은밀한 전화를 받았다. 선미의 금융거래가 회사비에서 내부 감사를 촉발시켰고 이것이 그녀의 사업 행위와 조작된 사고 연루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의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즉시 은정을 추가적인 심리적 고통에서 보호하는 것이 시급함을 깨달았고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고 구체적인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새로운 진전 사항은 은정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몇 달 전 우진의 구형 노트북에서 조용히 복사해 두었던 백업 드라이브와 클라우드 폴더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이 노트북을 선미와 함께 이사한 후 다락방에 무방비로 방치해둔 채 잊고 있었다. 각 폴더에는 결정적인 타임라인, 은행 송금 기록, 그리고 사고 며칠 전 우진이 은정의 일상 패턴을 선미에게 공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은정의 사고는 불운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공격이었으며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설명되어 넘어갔다. 나는 우진이 선미와의 통화 중 녹음한 음성 메모를 발견했다. 그는 은정이 다시는 걷지 못하게 만들어 마침내 짐을 벗었다고 자랑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잔혹함은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나를 신체적으로 아프게 했고
맥락과 의도가 명확한지 확인한 뒤 파일을 2개의 암호화된 USB에 저장해 안전하게 보관했다. 내 아들은 모든 이들을 속인 반듯한 미소와 전문적 태도 뒤에 숨어 아내의 파멸을 계획했던 것이다. 다음 날, 은정이 A클리닉에서 후속 진료를 받는 동안 나는 오랜 친구이자 나에게 개인적 신세를 진 은퇴한 법률 자문가 화자를 비공개로 만났다. 화자는 내가 모은 자료를 검토해주기로 했다. 수십 년 법정 경험이 있는 화자는 선미에 대한 증거만으로도 형사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우진이 실제 공격 계획에 연루되었음을 입증하려면 그가 배달 경로 설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조언에 따라 나는 최근 회사 B의 일정 부서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하고 퇴사한 은정의 전 동료를 통해 계약자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 연결고리에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나왔다. 선미의 서명이 있는 경로 승인서와 사고 전날 밤 우진의 IP 주소로 추적된 2차 로그인 기록이었다.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 우진은 선미의 내부 자격증명을 이용해 회사 B의 시스템에 접속했고 은정이 퇴근길의 위험에 처하도록 트럭 경로를 최종 승인했다. 이 새로운 증거로 나는 메시지, 금전거래, 음성녹음, 경로 승인 기록을 모두 정리해 완벽한 디지털 자료집을 만들어 2번째 조사관 미팅에 제출했다. 그들의 놀란 표정은 사건의 강력함을 입증했고 연방 당국에 상향 보고해 공모 및 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혐의로 확대 수사를 약속했다. 이틀 후 조사관들은 은정의 법률 대리인 동석하에 면담 허가를 요청했지만 나는 즉시 거절했다. 그녀의 건강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필요한 정서적 충격을 막기 위해 아직 아무런 사실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정은 남편이 단순히 사랑이 식어 다른 사람을 택했다고만 믿고 있었고 자신에게 가해진 배신과 폭력의 실체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무자비하게 체계적으로 해한 이들에 대한 진실을 듣기 전에 평온과 치유, 힘을 얻을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후 한 택배원이 내 집 문 앞에 법원 소환장과 함께 고의적 명예훼손 및 재정방해 혐의로 은정이 우진과 선미에게 고소당했다는 공식 경고장을 전달했다. 그들은 은정이 공동 계좌를 악의적으로 동결시켰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었다. 내 손은 근거 없는 비난을 읽으면서 격렬하게 떨렸다. 우진이 그녀를 정죄하고 잔인하게 몰락시킨 뒤에도 감히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려 드는 것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훔치고 그녀를 불구로 만들고 버렸으며 이제는 법적, 재정적으로 그녀를 파괴하려 하면서 그녀를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나는 다시 화자에게 연락해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법적 반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진과 선미가 법정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압도적인 힘과 증거로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틀 뒤, 우리는 우진을 상대로 사전 계획된 해악과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를 근거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동시에 그와 선미 모두에게 민사 및 형사 고소를 준비했다. 나는 직접 갱신된 증거 자료를 시기관의 수사 책임자에게 전달했고 그는 며칠 내로 우진의 기기를 압수하고 체포를 개시하기 위한 형사소환장이 발부될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날 저녁 은정을 재우고 난 뒤 차단된 번호로부터 멈추지 않으면 은정이 더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이는 우진이나 선미 혹은 둘 다 절박하고 위험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 협박은 이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남아있던 환상을 산산이 부쉈고 나는 즉시 해당 메시지를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보호 감시를 약속하며 발신자 추적을 시작했다. 나는 우진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가 역겹기만 했다. 그는 모든 도덕, 윤리, 법의 경계를 넘었고 이제는 협박과 법적 조작으로 진실을 침묵시키고 자신의 잔혹함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었다. 내 아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망설임 없이 내 길을 끝까지 걸을 것이다. 협박 메시지. 다음 날 아침, 수사관들로부터 메시지가 선미에 연루된 지인 중 한 명과 연결된 남성이 구입한 선불폰으로부터 발송된 것임을 확인받았다. 그는 과거 조작된 사고를 이용한 사기 사건에서 협박 전력이 있던 인물이었다. 은정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더 이상 이론적이지 않음을 깨달은 나는 즉시 그녀를 감형으로 안전한 재활시설로 임시 이동시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같은 날, 우진이 예고 없이 내 집 현관에 나타나 은정의 안부를 걱정하는 척했으나 곧 그녀의 의료 기록과 재정 서류의 접근권을 요구하며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은정을 불구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켰음에도 여전히 그녀의 인생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믿는 듯한 오만함을 보였다. 나는 그에게 접근을 거부했고 모든 법적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잠긴 현관문 너머로 알렸다. 그러자 그는 내가 은정을 조종해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마음을 독살하고 충성심을 빼앗아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그가 치밀하게 그녀를 파괴했고 이제 더는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우진은 또다시 법적 대응을 협박하며 자신이 남편으로서 은정의 모든 일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를 버리고 신뢰를 악용했으며 이익을 위해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공모했음에도 말이다. 우진이 떠난 직후 나는 곧바로 화자에게 연락해 그의 불시 방문과 협박을 알렸고 그녀는 즉시 접근 금지 명령 요청을 긴급 심리로 상향 조정했다. 이틀 후 명령이 받아들여져 우진은 은정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그녀가 머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최소 2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비의 익명 제보자로부터 선미가 예고 없이 사직하고 모든 스톡 옵션을 현금화했다는 알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출국을 시도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수사관들은 이 정보를 확인하고 선미가 이미 상당한 자산을 감형으로 해외 계좌에 이체했을 수 있다며 공식 체포영장을 확보할 시간을 추가로 요청했다. 같은 저녁, 화자는 우진에 대한 반소를 검토하던 민사판사가 사고 시점과 우진의 금융 인출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에 우려를 표했다며 각 이체와 선미의 관련 거래를 연계한 연대기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나는 밤새 모든 영수증, 시간 기록, 디지털 서명을 모아 음모와 배신, 계산된 기만이 은정을 영원히 그녀의 재산과 자유에서 분리시키려 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포괄적 증거 자료를 완성했다. 나는 음성 녹음, GPS 기록, 경로 승인, 문자 메시지 캡처 등 우진의 직접적 연루뿐 아니라 그가 사랑한다고 주장한 여인에 대한 소름 끼치는 무감각까지 상세히 담았다. 내 아들은 은정의 고통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불가피한 불편으로 여겼고 책임을 벗어던지는 대가로 통제와 향락을 택한 뒤틀린 선택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완성된 증거 자료를 화자와 수사관들에게 제출하려던 참에 내 우편함에서 익명의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재활시설에서 은정을 멀리서 촬영한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이는 명백히 나를 위협하고 침묵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미지는 불과 이틀 전 날짜로 찍힌 것으로 우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다녔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우진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그녀의 동선을 감시하도록 누군가를 고용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즉시 사진과 촬영 시각을 가지고 법 집행기관에 연락했고 그들은 내 집을 감시할 경찰관을 배정했으며 수사관들은 시설과 협력하여 감시 영상을 검토하고 책임자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위험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진이 은정을 둘러싸고 만들어낸 거짓의 그물을 해체하는 임무에 집중했고 그가 아무리 협박이나 조작을 시도해도 다시는 그녀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수사관들로부터 선미가 위조된 서류로 국제선 비행기를 타려고 시도하다가 공항 보안에 의해 적발되어 현지 당국에 인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체포는 긴급 소환장을 통해 그녀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게 했고, 그 안에는 지난 2주간 우진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으며, 일부는 대포폰과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그 암호화된 통화 중 하나가 내가 협박 메시지를 받은 시간과 일치함을 확인했고, 이는 우진이 나를 침묵시키고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은정의 이름은 선미의 통화 기록과 재정 메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항상 제거하거나 관리해야 할 장애물로만 언급될 뿐 한 번도 한 사람, 인간으로서 다뤄지지 않았다. 나는 분노를 연료 삼아 음모, 사기, 상해 미수, 괴롭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적인 기소를 요구했고, 우진이나 선미가 어떠한 절차적 허점으로도 정의를 피하지 못하게 했다. 그날 저녁, 우진의 변호사가 합의 제안을 시도하며 모든 혐의 철회와 재정 비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용한 해결을 제안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고, 화자에게 전적인 책임 인정, 잘못에 대한 공개 사과, 은정에게서 빼앗긴 모든 금액의 재정적 배상을 포함하지 않는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내 아들은 이것이 명예와 재산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은정의 존엄과 안전, 그리고 그녀가 한때 자신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수사관들로부터 우진의 체포를 위한 공식 기소가 준비 중이며 그가 사기, 디지털 조작, 사법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은정은 여전히 진실을 알지 못했고 그가 단지 사랑이 식은 것이라 믿었으며 그를 붙잡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달리했어야 했을지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스스로 탓했고 책임자인 남자는 거래를 하고 협박을 하며 그녀의 목숨을 위협했던 여자와 휴가를 계획했다. 나의 침묵은 그녀를 추가적인 상처로부터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뉴스나 기자를 통해 진실을 알기 전에 내가 직접 진실을 들려주어야 할 때였다. 나는 그녀에게 그 명확함,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위로와 함께 아픈 진실을 전할 책임이 있었다. 선미가 체포된 지 이틀 후, 나는 은정의 주치의와 재활 전문의를 비공개로 만나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감당할 정서적 안정이 되었는지 확인했다. 조심스러운 승인을 받은 뒤 나는 진료 일정 사이에 조용한 시간을 잡아 그녀 곁에 앉아 그녀가 여전히 믿고 있는 과거의 유일한 버전을 해체할 준비를 했다. 나는 먼저 접근 금지 명령과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보여주었고 우진의 배신에 담긴 진실을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그녀의 혼란은 점차 조용한 공포로 번졌다. 은정은 내가 그의 기만, 재정적 절도, 그리고 그녀를 장애와 트라우마로 몰아넣은 사고를 계획한 증거를 설명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쇄된 메시지를 붙잡고 종이가 구겨질 때까지 그의 말을 반복해서 읽었고 한마디도 내지르지 않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대신 그녀를 존중하고 지키겠다 맹세했던 남자에게 표적이 되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을 둘러싼 배신의 크기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의사, 치료사, 변호사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속삭임을 들을 때까지 곁에 있었다. 그날 저녁, 은정은 법원 감독 하에 자신의 모든 금융 계좌를 다시 동결해달라고 요청하며 우진이나 그의 법적 대리인 누구도 단 한 푼도 접근할 수 없게 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음 날 아침, 화자로부터 우진이 사기 공모, 디지털 사칭, 상해 미수, 사법방해 혐의로 작성된 봉인 영장 집행 후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구금되었지만 수사관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모든 문의를 법률팀을 통해 진행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번 사태 전체를 개인적 감정에 의한 오해로 몰아가려 했다. 나는 내부 유출로 조용히 방송된 그의 체포 장면을 지켜보며 동료들과 언론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의 눈에서 후회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내 아들은 아내의 영구적인 부상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과장과 오해의 그물에 걸린 오해받은 희생자인 양 행동했다. 이틀 후 나는 남편의 먼 친척과 가까웠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손글씨로 쓴 쪽지가 들어있는 표시 없는 봉투를 받았다. 그 쪽지에는 30년도 더 된 사건을 언급하며 우진의 무심함과 도덕적 부패를 설명해 줄지도 모를 숨겨진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다. 편지에는 내가 예전에 이웃으로 어렴풋이 기억하는 여성과 남편이 주고받은 오래된 서신도 포함되어 있었고, 우진이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진 불륜의 결과일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그 가능성은 첫 번째 배신 위에 또 다른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우진이 평생 보여온 감정적 거리감과 내가 느꼈으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점점 커져가던 원망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즉시 화자에게 연락해 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고, 이 새로운 정보가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내가 헤쳐나가야 할 감정의 지형만 더 복잡하게 만들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가족 앨범과 출생 기록을 다시 살펴보며 편지의 주장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불일치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찾았다. 그리고 전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우진의 촉이 서류에 빈틈이 있음을 발견했다. 만약 편지가 사실이라면 우진은 평생 거짓의 그림자 속에 살았고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알고 있었으며 버림받음에 대한 방어로 분노, 이기심, 잔인함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어릴 적 거짓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은정에게 저지른 차가운 잔혹함과 그녀를 개인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 파멸시키려 한 의도적인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은정은 이미 배신으로 충분히 고통받았고 이 사실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숨기기로 했다. 나의 의무는 오랜 스캔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치유와 안전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사관들은 선미의 신문 중 그녀가 우진으로부터 직접 상세한 일정과 운전 습관을 받았다고 자백했으나 자신은 결코 은정을 해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은정을 겁주어 결혼해서 떠나게 하려는 계획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녀의 비참한 역할 축소 시도는 은정이 사고 이후 매일 겪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문에 대한 모욕이었다. 선미는 모든 책임을 우진에게 돌리려 했고 자신은 그가 결혼과 부를 약속하며 은정을 제거하도록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궁 끝에 그녀는 선서 하에 차량 경로를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은정의 자전거 경로와 교차하도록 배달 일정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음을 인정해 그녀의 공모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진의 변호인단은 선미가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우진을 또 다른 피해자로 내세웠고 이는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아내의 파멸을 모의한 남자가 이제 자신을 한 여성의 계략에 휘말린 순진한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은 그의 비겁함과 도덕적 타락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은정은 선미의 자필 자백서를 한 장 한 장 검토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건 뒤에 숨겨진 뒤틀린 게임과 이기적 동기를 곱씹었다. 그녀는 민사재판에서 직접 증언하겠다고 요청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왜곡하고 반쪽짜리 진실을 이야기하는 동안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매일 저녁 자신의 진술문을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동정을 거부했고 진실을 요구했으며 침묵과 기만의 시간 끝에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녀는 들을 자격이 있었다. 민사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 나는 또 다른 익명의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선미가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우진의 사진과 은정의 사고 2주 전 날짜가 찍힌 송금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이는 선미 외에도 우진을 도운 사람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공범의 암시에 충격을 받은 나는 즉시 수사관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그 여성의 신원을 대조해 지난 5년간 세계 보험사에서 허위 보험금 청구에 연루된 전력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 발견은 연출된 교통사고로 종결됐던 사건을 재수사하게 만들었고 그 여성은 배달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상을 받았으며
그 사건은 은정의 사고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나는 우진이 더 넓은 범죄 네트워크에서 여러 공범을 모집했으며 자신의 직업적 인맥을 이용해 은정과 같은 무고한 사람들이 돈을 뜯어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의 소모품이 되게 했다는 사실에 점점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수사관들은 우진의 재정 기록이 이미 보험 사기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중 한 명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대규모 보험금을 노린 상해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은정은 남편에게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몸이 돈과 권력을 좇는 자들의 거래 수단이 된 사실도 모른 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최신 증거를 화자에게 전달했고 화자는 즉시 우리의 민사소송에 추가 이름을 포함시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더 넓어진 집단에 대한 공모 혐의를 포함하도록 형사조사의 확대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선미는 이전 자백을 부분적으로 번복하며 가족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이용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이전 범죄 경력과 명백한 금전적 동기를 밝혀내어 이 주장을 신속하게 반박했다. 판사는 우리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재판을 연장하기로 동의했고 새롭게 확인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증언 청취를 위한 시간을 허락했다. 이들은 모두 우진과 불분명한 유령회사와 미등록 컨설팅 계약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은정은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고 차가운 결의로 대응하며 자신의 진술이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된 후로 연기되길 요청했다. 그녀는 모든 공모자가 직접 자신이 당한 일을 듣도록 한 자리에서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길 원했다. 나는 그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매번의 연기가 추가적인 감정적 부담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건을 강화시키고 모든 가해자를 책임지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화자는 우진의 변호사로부터 막판 합의 제안을 받았다. 그 제안에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 공식 사과문, 그리고 모든 법원 기록을 영구적으로 봉인하고 형사 고발을 막는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즉시 거절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은정이 견딘 고통을 되돌릴 수 없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녀를 버린 채 휠체어에서 보낸 수개월을 지울 수는 없었다. 우진은 여전히 돈으로 침묵을 사고 결과를 현금 더미 아래 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삶을 계속하려 했지만 은정은 그의 배신으로 영원히 달라진 채 남아 있었다. 이틀 후 담당 판사는 우진의 지난 18개월간의 재정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명령했고 그 결과 2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이동된 것이 드러났다. 이 모든 자금은 사기 조직과 연관된 사업체로 추적되었다. 수사관들은 자금이 허위 주장 조작, 공모자 보상, 그리고 합법적 운영의 환상 유지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우진을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전체 사기 계획의 설계자로 기소하는 데 필요한 최종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은정은 그 주 법정에 출석하기로 결정했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감정적 부담을 알면서도 전원 재판부 앞에서 증언하겠다고 요청했다. 나는 그녀가 법정에 들어설 때 곁에 섰고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우진을 쳐다보지 않은 채 준비한 진술문을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강인함으로 읽었다. 그녀는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명을 우진에게 맡겼으나 결국 산산조각 나고 버려졌으며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범죄의 책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은정의 말은 정확하고 솔직하게 법정을 관통했고 자신의 회복 과정의 고통, 배신의 침묵,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척하며 자신의 파멸에 공모한 남편을 지켜봐야 했던 부당함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녀는 울거나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각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자율성을 빼앗고 사랑과 충성을 무기로 돌렸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증언은 동정이나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은 유일하게 중요한 목소리로부터 진실을 들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은정은 힘과 도전의 자세로 섰다.
판사는 즉각 휴정을 명령하며 그녀의 침착함과 명확함을 칭찬했고 법률팀들에게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기소 권고까지 결정할 최종 변론 준비를 지시했다. 그날 밤 우리는 지쳐 있었지만 승리감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싸움의 주도권이 방어에서 추적으로 넘어갔고 정의가 더 이상 멀리 있는 희망이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는 확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화자는 연방 수사관들이 우진의 행위와 전국적 사기 네트워크 간의 더 넓은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합류했다고 알려주었다. 이 네트워크는 법의 허점과 제도적 약점을 악용해 은정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우리는 다음 증거를 준비하며 만족이나 복수심이 아닌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언젠가 은정이 자신을 파괴하려 한 이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집중된 각오만을 느꼈다. 우진이 한 모든 거짓말, 그가 훔친 모든 돈, 그가 정당화한 모든 배신은 세상에 드러나 진실의 무게로 심판받을 것이다. 은정이 법정에서 증언한 지 사흘 후 판사는 민사재판에서 부분 판결을 내렸다. 은정에게 압류된 모든 자산에 대한 완전한 법적 반환을 명령하고 추가 형사수사가 끝날 때까지 우진의 계좌를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이제 3개 주에 걸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소환장도 발부했다. 화자는 즉각 판결을 영구 금지 명령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했고 이는 우진이나 그의 연관자들이 자신 또는 연관된 유령 회사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투자,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날 오후, 연방 수사 책임자는 재판 중 제출된 증거가 선미와 조직의 다른 2명에 대한 공식 기소로 이어졌으며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체포와 자산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했다. 은정의 이름은 한때 거짓과 조작 속에 묻혀 있었으나 이제는 최근 몇 년간 적발된 가장 정교한 국내 사기 조직의 폭로 중심 인물로 공식 기록에 등장했다. 우진은 구금 상태를 유지했으며 검찰이 그가 중간자를 통해 증인에게 뇌물을 건네려 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한 후 보석이 거부되었다. 그는 현금과 편의를 제공하며 증언 번복과 문서, 수정 대가를 제안했다. 배신감은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그가 노린 증인이 한때 화자 밑에서 잠시 일하다가 이후 우진의 재무 기록을 감사하는 팀으로 옮긴 내 옛 동료임이 드러나며 더욱 깊어졌다. 내가 노린 증인과 개인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에 우진은 이미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패배한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내 과거 인맥을 악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화자가 사고 전 우진의 행적을 추적하려 몇 달 전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밝혔다. 우진과 기범이라는 남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 녹음이었는데 기범은 이전에 다른 보험 사기 수사에서 주목받았으나 공식 기소된 적은 없었다. 오디오에는 우진이 은정이 자신의 투자 계좌에 조기 접근을 거부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뒤 분기 말까지 그녀를 장부에서 치워야 별도의 합병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명확한 발언이 담겨 있었다. 계산된 냉정함으로 내뱉은 그 말들은 은정의 사고가 즉흥적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탐욕과 이기적 야망에 뿌리내린 장기적 계획의 산물이었는지에 대한 남은 의문을 모두 지웠다. 탐정은 기범이 재판 내부자의 귀띔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법무부가 여러 기관과 협력해 그를 추적 및 체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은정은 녹취록을 검토한 뒤 대배심에 제출하는 데 서명하며 자신의 고통에 관여한 모든 이가 법정에서 선택에 대해 답변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선미의 변호인단은 추가 인물 및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형량 감경을 시도하며 남은 사기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를 대가로 장기 복역을 피하려 했다. 화자는 선미가 기범과 다른 공모자들이 과거 사고와 연루된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범죄로 재수사될 수 있을 경우에만 감형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에 선미는 직원 기록, 지급 일정, 배달 경로 조작 소프트웨어 등이 담긴 암호화된 드라이브 3개를 제출했는데 모두 통제된 환경에서 사고를 가장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밤낮 없이 파일을 해독하며
20건이 넘는 조작 사고의 명백한 증거를 밝혀냈다. 각 사고에는 침묵의 대가를 받거나 협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모두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을 빼내기 위한 것이었다. 은정의 사건은 수사의 전환점이자 은밀한 부패를 전국적으로 드러내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모든 가해자를 그림자에서 법정으로 끌어냈다. 언론은 재판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전문직들이 세련된 이력서와 직함 뒤에 숨은 채 사회적 약자를 조직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이익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나는 모든 헤드라인을 믿을 수 없으면서도 자랑스럽게 지켜봤다. 은정이 증언을 결심하고 가해자와 맞서며 침묵을 거부한 용기가 탐욕과 기만, 제도적 실패로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열어젖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우진의 혐의에 연방법률상 살인미수, 공모, 조직적 사기가 추가되어 이제 그는 무지나 책임 전가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확인했다. 은정은 모든 합의가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하길 요청하는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기금은 신고하지 못했거나 협박으로 침묵당한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판사는 이를 승인해 양형 기준에 포함시켰다. 은정의 고통이 유사한 배신의 후유증 속에 사는 이들에게 보호와 정의의 발판이 된 것이다. 한편 우진의 변호사는 그가 형사고발을 앞당길 수 있었던 문서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후 돌연 사임했고 변호사 자격 박탈 절차가 즉시 시작됐다. 법적 대리인 없이 압도적 증거와 마주한 우진은 은정의 사고 전후 몇 달간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려 했으나 이는 책임 인정의 부재와 자신을 상황에 휘말린 희생자로 포장하며 해악의 범위를 축소하려 한 노골적 시도라는 이유로 즉각 기각됐다. 은정은 편지 읽기를 거부하며 화자에게 우진의 추가 연락 시도는 모두 폐기하고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무기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다. 통제, 부, 조작에 집착한 나머지 아내의 삶조차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되는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종 변론 전날, 검찰은 여러 관할 구역에 걸친 모든 혐의를 하나의 연방재판으로 통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우진을 지목했다. 이 재판은 여러 주에 걸쳐 진행되며 이제 은정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진실을 누가 믿어줄지 의문을 가졌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이들이 처음으로 들리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선고 공판 당일 아침, 우진이 형사공모, 사법방해, 살인미수, 전신사기, 신원도용, 금전적 이득을 위한 계획적 신체적 피해 등 확장된 혐의로 통합된 연방재판에 회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모두 면책이나 감형을 대가로 협조하기로 한 전 동료들의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화자는 은정과 나를 따로 만나 3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참가자의 동결된 자산에서 첫 번째 배상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은정 외의 무고한 피해자들도 경제적 지원과 법적 도움을 받아 삶과 존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우진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섰으며 더 이상 법률팀이나 대중의 인식, 그가 한때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했던 조작된 권위로 보호받지 못했다. 판사는 절차를 시작하며 혐의 요약을 읽었는데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완전히 낭독하는 데 20분이 넘게 걸렸다. 이어 우진과 그의 조직의 결정으로 인해 삶이 영원히 바뀌거나 파괴된 피해자들을 기리는 침묵의 순간이 이어졌다. 은정은 선고 자체에는 법정 밖에 머물기를 요청했고 대신 자신의 최종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미 자신의 영혼과 정체성에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간 남자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했다. 나는 방청석에 남아 모든 말을 목격했고 우진의 마지막 공개석상이 침묵이나 무관심으로 맞이되게 두지 않기로 했다. 검사는 우진이 저지른 각 범죄의 기원, 계획, 실행, 그리고 그 후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그가 충동적이거나 압박에 의해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수년간 타인을 파괴하는 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교하게 계획하고 정당화해온 인물임을 법정에 상기시켰다. 변호인은 반박을 제시하지 않았고 어떠한 정상참작 증거나 증언도 제출하지 않았다. 무고한 생명을 겨냥하고 모든 윤리적 경계를 넘은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우진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97년을 선고하며 범죄 조직의 리더 역할과 피해자들에게 가한 심리적 참상을 가중 요인으로 들어 최대한의 책임을 요구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은정의 이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로 범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오랫동안 부패와 침묵에 시달린 산업의 투명성을 강요한 용감한 여성으로 기사에 실렸다. 그날 밤 은정은 자신이 무언가를 느껴야 하는지, 마침표나 안도, 평화를 느껴야 하는지 내게 물었지만 어떤 판결도 자신의 동의나 설명 없이 빼앗긴 삶이나 미래를 되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나는 그녀에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이며 그녀의 용기가 자신뿐 아니라 그녀의 이름조차 모를 다른 이들도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결과를 바꿨음을 상기시켰다. 그 다음 주 은정은 도린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부터 공식적인 편지를 받았다. 도린은 몇 년 전 거의 동일한 사고로 다친 또 다른 여성의 언니라고 밝혔는데 그 사고는 한 번도 조사되지 않았고 결국 조용한 법적 절차를 통해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도린은 자신의 동생이 그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가족은 그 사고가 은정을 해친 동일한 집단에 의해 계획되고 조작되어 돈벌이로 이용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썼다. 편지에는 진실을 알리고 시스템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합의와 수치, 침묵에 묻힌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은정은 그 편지를 3번 읽고 우진의 유죄 판결 이후 몇 주간 받기 시작한 다른 편지들과 함께 책상 위 작은 폴더에 넣었다. 그 편지들은 모두 탐욕과 배신의 그물에 의해 착취되고 지워진 누군가의 생존자나 사랑하는 이가 쓴 것이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답장하지 않았지만 진실과 용기가 더해질 때 고통이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용도로 가끔씩 그 편지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한편 화자는 연방검사실로부터 2번째 체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여러 회사의 금융분석가, 계약자, 관리자들이 뒷돈과 승진을 대가로 사기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였다. 우진이 속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범죄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익을 인류에 보다 우선시하며 관료주의와 법률 용어의 벽 뒤에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믿은 전문가들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었다. 은정의 증언과 그에 따른 수사는 그 보호막을 걷어내고 모든 공범을 드러내어 사임, 공개 사과, 법적 책임을 요구했고 그 규모는 심지어 수사관들조차 이토록 광범위한 공모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정도였다. 마지막 브리핑에서 수석 수사관은 은정과 나의 끈질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개인적 헌신과 도덕적 분노가 없었다면 진실은 관료적 장벽과 조작된 의심 아래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우진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다. 그는 심리적 고통과 선미에 의한 강요를 주장하며 형량에 대한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을 줄이기를 바랐다. 항소법원은 자율적 계획, 주도, 반복적인 제도 신뢰 남용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를 근거로 만장일치로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우진의 행동이 반응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특권과 조작으로 위장된 고의적 해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선언했다. 은정은 항소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고 대신 물리치료, 재정계획, 사고 이후 포기했던 대학 강의 복귀 준비에 집중했다. 그녀가 교육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두려움이나 회복이 아닌 선택, 회복력, 정보에 근거한 자신감에 기반해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고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했다. 6개월 후 은정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 무대 위를 걸을 때 나는 고통, 거짓, 부당함을 알지 못한 채 박수를 보내는 낯선 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단지 똑바로 서고 자유롭게 숨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모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은정은 선고 이후 우진의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를 법적 문서뿐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나누게 될 힘, 정의,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파괴에서 재건하는 의미에 관한 모든 서사에서 지워버렸다. 세상은 은정이 겪은 모든 고통을 결코 알지 못하겠지만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던 이들은 그녀가 침묵을 거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진의 마지막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된 지 2달 후 나는 다른 주의 사설법원에서 새로운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환장을 받았다. 이 소송은 원래의 사기 조직과 연계된 남은 유령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이전의 증거 부족이나 비공개 합의로 기소를 피했던 추가 피고인들도 명시되어 있었다. 화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영진 명단이 포함된 서류임을 확인해 주었는데 그중 한 명은 과거 비사법률 자문을 맡았던 인물로 우진과 공범들이 수년간 발각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복잡한 해외 구조를 설계한 재무전략가로 드러났다. 소송에는 또한 선미의 백업 드라이브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메시지로 추적된 가명만으로 확인된 조용한 파트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인물은 물류를 총괄하고 선미에게 배송 일정 조작법을 지시하며 우진에게 자금이체 및 데이터 조작 시 디지털 흔적을 감추는 방법을 코치한 사람이었다. 수사관들은 그 가명이 몇 년 전 조용히 해고됐지만 추적 불가능한 대리인을 통해 지배 지분을 유지하던 대형 물류 자회사 전 이사 남준임을 밝혀냈다. 연방요원이 남준과 연계된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고급 콘도를 급습했을 때 그들은 사고 시나리오, 보험 절차, 피해자 프로필 등이 담긴 하드드라이브와 문서를 발견했다. 이 자료는 어떤 표적이 합의로 끝내고 어떤 표적이 소송을 진행할지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우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경영진들이 엑셀 시트에 인간의 고통을 입력하고 분기보고서의 항목처럼 법적 위험을 논의하는 체계적 범죄였다. 검사는 나에게 직접 연락해 은정의 사고 이후 초기 몇 달간 내가 밝혀낸 모든 사실, 특히 익명의 간호사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처음 의심을 품게 한 행동 패턴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했다. 나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이제는 모든 세부 사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고 내가 빠뜨린 어떤 것도 누군가가 다시 빠져나갈 틈을 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화자와 나는 연방 요원들이 최근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새로운 데이터와 교차 검증한 타임라인, 메시지 로그, 주석 파일을 포함한 보충 증거 패키지를 준비했고 전체 기록이 남준과 마지막 가해자들에 대한 다관할권 소송에 제출되었다. 남준은 체포 직후 제한적 면책을 대가로 동업자 신원 공개, 자신이 개입한 모든 사고 내역 상세 진술, 수년치의 암호화된 기록, 지급 내역, 표적 피해자, 사기 조직의 기업 전략 포함, 제출을 제안하며 신속히 유죄 협상에 나섰다. 연방검찰은 그가 공개 증언을 하고 압수 자산에서 배상금을 제공하며 조직 운영에 적극 가담하거나 혜택을 본 모든 인물, 법률, 기술, 물류 지원자 포함을 식별하는 조건에서만 협상에 응했다. 남준의 유죄 협상 며칠 만에 4개 주에서 20명이 추가로 소환장을 받았고 이들 모두는 승진, 계약, 입막음 비용 등 대가로 범죄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시스템이 거의 10년간 보이지 않게 수익성 있게 유지된 배경이었다. 이후 나는 남준의 기록에 내 과거 보험회사 동료, 내가 멘토링했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2차례 언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부 보고서가 탐지 알고리즘을 우회하도록 익명화 시스템을 구축한 데이터 컨설턴트로 지목됐다. 배신감은 단순한 가까움 때문이 아니라 부정 탐지용으로 설계된 도구를 한때 보호와 진실, 봉사를 믿는다던 사람이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에서 더욱 깊게 다가왔다. 저는 이전 동료와 남준 사이의 통신을 검토했고 사고 이전의 은정의 기록을 검토하고 그녀의 재정적 취약성을 표적으로 3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는 암호화된 언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정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계산되고 평가되고
순위가 매겨졌으며 결국 재정적 접근성과 정서적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녀는 트라우마를 상품화하고 수능에 내기를 거는 시스템에서 숫자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저는 이전 동료의 역할과 연관성을 입증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이것이 그들의 체포와 감옥 수감으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만족감은 느끼지 않았지만 지금 침묵하는 것은 은정뿐만 아니라 유사한 수법으로 착취당한 모든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연방검찰이 전체 사기 네트워크의 최종 도표를 작성할 때 은정의 이름은 사건을 공개시키고 책임을 묻고 최근 기억 중 가장 광범위한 소비자 표적화 작전 중 하나의 기소를 이끈 돌파구 원고로서 중앙에 배치되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 심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대신 자신의 경력과 개인적인 회복에 집중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녀의 법적 대리인으로 계속 참석하여 그녀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그녀의 부재가 결코 무관심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남준이 증언할 때 그는 40명 이상의 공범, 15개의 기업 부서, 최소 12개의 사설 로펌을 지목했으며 이들은 작전 은폐를 도왔거나 소개, 합의금, 비공개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남준이 피해자들을 경영진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설명할 때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익을 위해 삶을 구부리고 유용성이 끝나면 계약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로 여겼습니다. 은정이 표적이 된 이유를 묻자 남준은 그녀가 배우자를 신뢰했고 재정 상태가 좋았으며 직계 가족이 없어서 이상적인 비저항 종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잔인한 표현에 법정의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의 행동은 혐오스러웠지만 그는 결코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파괴하고 깔끔하게 이익을 챙기고 아무런 상처 없이 떠나는 법을 가르치는 시스템에서 훈련받고 지도받고 강화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은정으로 끝났습니다. 진실이 두려움을 앞설 때 어떤 시스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남준의 증언이 끝나고 마지막 소환장이 발부된 지 3개월 후 법무부는 사기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60명 이상이 체포되고 27개 회사가 해산되었으며 13명의 임원이 내부 문서 제출과 피해자 보상 촉진을 조건으로 기소를 피하는 대신 평생 금융 및 보험 관련 직위 취임이 금지되는 데 동의했습니다. 화자와 저는 은정의 배상이 이제 완료되었으며 의료비, 손실소득, 향후 치료비, 그리고 남은 법적 분쟁이나 기업 책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추가 합의 기금이 포함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은정은 그들이 얼마를 주었는지 묻지 않았고 모든 지급금이 자신의 이름을 딴 사설 재단으로 들어가 유사한 법적 복잡성과 기업 기만에 가려진 학대 패턴으로 다치거나 침묵당한 다른 여성들을 위한 법적 지원에 쓰이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사회 구조를 잡고 비영리 서류를 제출하며 우리가 떠난 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모집하는 데 도왔고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히 정의 실현에 그치지 않고 정의의 지속이 되도록 했습니다. 같은 주에 저는 은정의 사고 후 그녀를 돌본 원래 간호사 중 한 명에게서 개인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익명으로 우진의 연루를 경고하는 쪽지를 쓴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미와 방문객이 침묵의 대가로 돈을 언급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동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는 부패의 깊이를 알 수 없어 자신의 직업과 안전을 두려워하며 재판이 끝나고 체포가 이뤄질 때까지 익명을 선택했고 이제는 제가 한때 망상이라고 두려워했던 사건의 연쇄가 사실임을 확인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는 화자를 통해 그녀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녀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개인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녀의 이름이 조용히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으나 결코 인정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이들의 명단에 추가되길 요청했습니다. 우진은 고위험 연방시설에 남아있으며 모든 추가 항소, 면회, 가석방 자격이 거부되었고 모든 서신은 보복, 공모,
피해자 재트라우마화 또는 범죄의 유명세 악용을 막기 위해 검열 및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방정책그룹이 해당 사건을 법적, 의료 시스템이 조직적 해악을 무작위 사고로 위장해 감치, 대응하는 개혁 모델로 삼아 발표한 최종 학술 논문에 등장했습니다. 은정은 그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실을 살아냈기에 다시 인쇄된 것을 볼 필요가 없다고 했고, 대신 재단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과 공감, 그리고 자신이 처음 삶이 무너졌을 때 갖지 못했던 법적 도구로 다시 일어서는 젊은 생존자들을 멘토링하는 데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녀를 방문하여 서신을 관리하고 서류를 정리하며 1년간 초대를 거절한 끝에 마침내 수락한 공개 연설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싸웠고 승리했으며 다른 이들을 위해 계속 싸우는 동료로 맞아준 생존자 주도 비영리 단체 연합이 주최하는 작은 컨퍼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원고 없이 연설하며 사실을 정확하게 되짚었고 잔혹함을 완화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축소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침묵이 경계심을 대신하면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청중에게 당부했습니다. 청중은 동정심이 아니라 진실 때문, 은정이 정의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사라지기를 거부할 때 쟁취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기에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른 주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거의 치명적이었던 부상과 연관된 유사한 재정적 조작에 대해 전 연인을 고소한 직후였으며 은정의 사건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임을 깨달아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은정은 그 편지를 그녀가 결코 말하지 않지만 늘 지니고 다니던 폴더에 추가했고 저에게는 이름도 목소리도 없는 이들도 한때 지워지려 했던 세상에서 힘과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재단 웹사이트에 익명 증언과 생존자 지침을 위한 새 섹션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제 역할은 더 조용해졌고 더 이상 법정, 조사관, 밤샘 문서 분석은 없었지만 저는 증인, 보호자, 옹호자로서 은정 곁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아들의 부재중 전화와 깨어진 약속에서 시작되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진을 교도소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그가 용서, 이해, 인정을 구하며 보낸 5통의 편지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다시는 은정 앞에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치유가 사랑보다 배신을 택한 남자의 목소리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정의 재단은 2년 만에 확대되어 프로보노 법률 클리닉, 트라우마 회복센터, 보험 정책 개혁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들은 그녀의 사례를 경고이자 구조적 책임의 청사진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법정도, 병상도, 침묵도 아닌 행동과 결의, 진실을 향한 집념 속에서 끝났으며 이는 세상이 뒤따르기 전에 그녀를 믿기로 한 이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돌봄에서 전쟁으로, 배신에서 혁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정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은정은 모든 언론 인터뷰와 미디어 제안을 거절하고 공개 증언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회복이 사적인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했고 헤드라인의 왜곡이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 없이 온전히 자율성을 되찾는 조용한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선택을 완전히 존중했습니다. 그녀가 견뎌온 모든 것, 신체적 트라우마, 법적 전쟁, 감정적 파괴는 결코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야망을 인간성 위에 둔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주권이었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모든 문서, 시작한 모든 이니셔티브, 만난 모든 생존자는 한때 자신을 소모품으로 여겼던 세상에 대한 또 하나의 저항 행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그녀의 조용한 동반자로 남아 실무를 처리하고 외부와 연락을 조율하며 매일 재단에 쏟아지는 편지, 요청, 증언의 홍수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여전히 자신을 해친 시스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어떤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 두지 않았고 어떤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았으며 어떤 도움 요청도 응답 없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단이 자신이 겪었던 무관심과 지움을 반복하는 또 다른 구조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매년 그녀는 소수의 생존자들과 사적으로 만나 리더가 아니라 동행자로서 치유가 쉽다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화적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어느 법정이나 헤드라인보다 그녀의 힘을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에게 부서지고 버려지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했지만 결코 그 배신이 자신의 가치나 미래를 규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유산은 판결이나 형량, 배상금이 아니라 그녀가 침묵하거나 고립되기를 거부했기에 이제 법적 지원, 트라우마 지원, 동료 옹호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진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그의 사건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그의 몰락을 애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해악을 꾸민 남자가 아니라 그가 섬기던 기계를 해체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겪은 부정의는 절대적이고 의도적이며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의 동조자들에게 표적이 되었으며 자신과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제도에 의해 버려졌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힘은 복수가 아니라 지워지기를 거부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 건강이 악화되어 직접 참여해서 멀어진 뒤에도 저는 오랫동안 그녀의 재단을 지원했고 그녀가 구축한 시스템이 정직, 봉사, 그리고 도전에서 비롯되었기에 지속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은정은 언젠가 자신이 피해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저는 그녀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이용해 너무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너무 적은 이들만을 보호했던 체제를 끝낸 여성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그녀 곁에 있지 않을 때 의무감이 아니라 피보다 강한 진실로 그녀 곁에 섰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배신이 모두를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정의로 날카로워지게 만든다.